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헤어 컬러링과 그 다음에 탈색에 관한 수업하는 날이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주제는 모발 이론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강의 내용은 모발 염색의 역사라든가 모발의 기능, 모발의 구조, 구성 성분, 그 다음에 특성, 그 다음에 멜라닌의 종류, 그 다음에 pH에 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발의 이해를 하기에 앞서 모발이란 여러분들 그럼 모발, 머리카락 그건 뭘까? 우리 신체 중에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굉장히 장식적인 효과로서 우리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의 머리카락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모발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 염색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모발 염색의 정의는 모발이란 모발의 원래 색을 엷게 만드는 탈색과 불용성의 색소가 형성되는 발색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원하는 새로운 색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모발 염색의 정의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헤어 컬러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시중에. 근데 헤어 컬러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염색약을 얘기하는 건데 염색약은 모발에 물리적이면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제품으로서 모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지 않으면 지식 없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모발에 손상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원하는 헤어 컬러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발의 이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 염색의 역사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보겠는데요. 역사 보시면 지금 현재 요 그림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요 그림 본 적 있죠? 뭐 미술관에서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책에서 본 적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보티첼리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금발도 있고 그죠? 붉은색의 모발도 갖고 있고 그래서 모발에 대해서 역사하는 공부하는 이런 첫 페이지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다음 따라가 보실까요? 자, 그럼 모발이 염색이라는 거, 지금은 염색들을 굉장히 현재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염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발의 염색의 역사는 어느 시대 때부터 시작됐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 시대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네요. 이집트 시대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염색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도 헤나라는 염색약은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죠. 식물성 연모제로서 보시면 요게 헤나 잎이에요. 요게 헤나 잎인데 요 헤나 잎을 가지고 염색을 하는 건데 색상은 물론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정되어 있지 않고 염색 색깔에 따라서 다르겠죠. 요 홍화라는 꽃의 잎인데 요건 또 붉은색을 만들어낼 때 쓰이는 색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원전 3000년경에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식물의 꽃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나라든가 잎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염색을 했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송아지 피라든가 뱀의 지방 덩어리를 가지고도 염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송아지 피라든가 뱀의 지방 같은 거는 모발에 직접 염색을 한 것이 아니라 가발에 염색을 했던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의 붉은색이라든가 짙은 갈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위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로서 컬러로서 붉은색과 짙은 갈색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붉은색이라든가 짙은 갈색은 굉장히 관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서의 염색을 사용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로마,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에 대한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타나기도 했고, 그리고 서양 문화에서 보면은, 그림 같은 거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거의 신에 대한 표현이 많죠. 위에 그림처럼 신들이 어때요?
신들도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부분들을 사람으로 인화해서 신들을 표현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으로 신들을 표현한 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여신들이 자신하고 동일시하기 위해서 금발이 유행하기 시작된 시기가 그리스 고대 로마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는 잿물로 표백을 하거나 자 색깔을 내려면 표백이 되지 않으면 컬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쓰이는 탈색이라는 부분을 우리 같이 공부하죠. 탈색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애쉬 컬러는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절에도 벌써 잿물로 표백을 하는 게 벌써 나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잿물로 표백을 하거나 그 다음에 노란 꽃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란 꽃을 이용하기도 하고 꽃가루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밀가루, 사금, 일광욕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그죠? 이 일광욕은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칼리제 성분의 금속성을 가지고 뜨거운 햇빛에서 오랫동안 부식했다는 작용을 이용해서 색깔을 입혔던 그런 부분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이렇게 사용되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중세로 넘어갑니다. 중세 시대에 우리는 그럼 어느 시대에 중세 시대에는 어떤 색깔이 유행했나? 일단은 유행했던 색깔은 금발, 머리를 색상을 선호했고 그 다음에 금발과 함께 또 어떤 색을 유행했죠? 예, 빨간 머리가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빨간 머리 애니지 그때부터 시작된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은 빨간 머리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의 자연스러운 빨간 머리가 이렇게 빨간색 머리가 인기를 얻고 이렇게 유행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요 솔라라는 모자를 쓰고 부식성 용액을 흠뻑 적신 후 부식성 용액이라는 것은 여기서 알카리성을 가진 용액을 얘기합니다. 흠뻑 적신 후에 하루에 가장 더운 시간에 3, 4시간씩 햇빛에서 앉아서 염색을 했다 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미를 위해서 많이 참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한 거를 중세시대 때부터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염색이라든가 해나 뜨거운 물, 향신료 등이 염색의 재료로 쓰인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도 해나를 사용할 경우 뜨거운 물을 넣어서 같이 섞어서 용액을 만들어서 쓰면 가루 해나하고 쓰면은 훨씬 더 염색이 빨리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 벌써 중세시대 때부터 사용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이번엔 르네상스 시대인데요. 르네상스 시대 때는 금발머리를 선호를 했어요. 금색 다시 돌아가지요. 그죠? 그리스 로마 시대 때처럼 금발머리 색상을 선호하고 밤나무색으로 염색을 시도하기도 하고 솔라나 모자를 쓰고 이것도 부식성 용액 흠뻑 적신 다음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염색을 그런 모자를 쓰고 더운데 서너 시간씩 햇빛에서 이렇게 햇빛 아래에서 앉아서 염색한 것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코 로코코 시대 보시면 바로코 로코코 시대는 세기로 보면 17세기를 얘기하고요. 모발의 풍성함을 자랑했다고 해요. 예전에 왜 중세시대 영화 보면 굉장히 큰 머리를 갖고 있는 경우 있죠. 굉장히 머리가 커서 그 위에 우리가 뭐 베컴을 넣어서도 만들었다. 장식성 있는 그런 물건을 넣어서도 만들기도 하고 뭐 바구니를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가채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풍성함을 자랑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코 로코코 시대인 걸 볼 수 있고요. 이때는 가발이 등장해서 굉장히 큰 머리를 표현하면서 굉장히 옷도 크고 옷도 화려하고 머리도 크고 이런 쪽으로 간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가발에는 각종 분을 뿌려서 각종 분이라는 건 컬러를 내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포마드로 고정해서 이렇게 머리를 고정해서 그런 풍성함을 자랑하는 머리가 바로코 로코코 시대에 유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풍성함을 자랑하는 가발이 이 시대에 등장한 걸 볼 수 있고요. 자, 칼라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까 칼라제 얘기했듯이 칼라제라는 것은 모발에 물리적,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제품을 얘기해요. 그래서 도대체 모발에 물리적, 화학적인 제품을 일으키는 이런 컬러제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발전을 했고 오늘날에 칼라제까지 나왔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1818년
프랑스의 자크 테나르라는 사람이 과산화수소수로 탈색을 간편하게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과산화수소수가 나타나서 이것이 시작된 것은 프랑스에서 시작됐고 18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1863년에 독일의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페라페닐렌 디아민이라는 걸 발견해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염색약의 화학적인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일임을 한 부분으로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1883년 파리의 모네사에서 파라페닐 디아민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모발에 염색이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파리의 모네가 그렸던 화가죠. 그쵸? 그처럼 모네사라는 데에서 파라페닐렌 디아민이라는 것을 모발 염색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88년에 아미노페놀이라는 연모제가 발표되면서 인공합성 연모제가 드디어 사용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888년에 인공합성 연모제가 사용하기 시작된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염색제가 개발돼 갖고 산성칼라제, 산화연모제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1925년에 염색제가 개발된 거 볼 수 있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제와 이제를 크림식으로 되어 있는 연모제가 출시돼 갖고 다양한 컬러 등이 그리고 테크닉 등이 개발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다양한 염색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부터 그 다음에 응용적인 교육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벌써 1936년에 크림 타입의 연모제가 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 타입 연모제가 출시되면서부터 다양한 컬러와 테크닉이 여러 가지로 연구된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 모발 염색은 오늘날 모발 염색용 도구들은 모발 관리의 개념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킨 걸 볼 수 있어요. 1960년대 이전에는 7% 정도의 여성들이 모발에 염색을 했습니다. 물론 남성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분들이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새치 염색 정도 한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75% 이상으로 변화가 된 건 남성, 여성 다 함께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75% 이상으로 발달하고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 시장에 있어서 염색의 시장, 컬러링의 시장은 굉장히 큰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발 염색의 중요성도 같이 부가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이루어지면서 모발에 실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손상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헤어 컬러를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겠죠. 멜라닌이란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멜라닌 색소가 어떻고 멜라닌 있으면 피부에 기미가 생기고 뭐 이런 부분 들었을 거예요. 위에 보시면 손 보면 백인이 있죠, 흑인이 있죠, 황인이 있죠. 그리고 피부색이 각각 다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피부에 존재하는 색깔로서 멜라닌은 갈색 또는 흑색 색소로서 멜라닌 색소의 양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는 피부뿐 아니라 모발에도 적용이 되고 피부색에도 적용이 되고 눈동자의 색상을 결정하는 것도 멜라닌 색소인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외선이 피부가 노출되면 피부가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멜라닌 색소는 피부 보호를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미, 잡티 등은 햇빛에 노출하면 가장 많은 영향이 끼쳐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멜라닌이 형성하는 멜라노사이트라는 것이 피부의 표피층 중에서도 가장 어디에 있다 그래요? 아래에 있는 기저층에 주로 분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미와 멜라닌 색소로 이루어진 기미가 생기면 점보다도 더 지우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피부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에 차지하는 기저층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라닌의 분포 및 역할 보시면 제일 위에 그림 보시면 표피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진피, 피하 조직 볼 수 있겠죠? 예. 표피는 뭐냐면 가장 겉에 부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표피는 각질층, 각과 유기죠. 각질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멜라닌 색소는 어디에 있었어요? 기저층에 있었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진피 피하 조직을 보시면 진피는 섬유성 단백질을 얘기하고요. 뼈라든가 연골이라든가 인대를 관절하고요. 교원 섬유라고도 하고 콜라겐이 80 내지 90%가 되어 있는 곳이 진피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피에는 혈관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양한 피부 부속 기관이 전부 다 분포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하 조직 보시면 피하 조직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신체의 쿠션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체 부위에 따라서 피부의 두께라든가 부위에 따라서 0.6에서 3mm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피하 조직 부분이고요. 피하 조직은 가장 두꺼운 부위가 발바닥이나 손바닥을 얘기하는데 발바닥이 가장 두꺼운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얇은 부위는 눈꺼풀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혀피, 진피, 피하 조직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자, 모낭 보시면 모낭이 있죠. 모낭은 뭐예요? 머리카락을 나게 하기 위해서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모낭이라고 그러죠. 모낭 속에서 이렇게 모발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땀샘, 한선 요거 하나하나 볼 거고요. 정맥과 동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멜라닌의 분포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멜라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서양인과 동양인은 각각 다른 멜라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멜라닌이라고 해서 갈색이라든가 검은색을 나타내는 색소고 흑인 동양인의 피부 모발색을 결정하고 쌀알 형태를 모양을 띠고 있어요. 쌀알 같죠? 이렇게 쌀알 형태의 이렇게 모양을 갖고 있고요. 요거는 유멜라닌이라고 하고 요 멜라닌은 주로 흑인과 동양인의 피부에 멜라닌의 종류로 모발색을 결정하고요. 쌀알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오멜라닌 보시면 페오멜라닌은 노란색과 빨간색을 나타내는 색소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의 피부색이라든가 모발색을 결정하는 그런 멜라닌의 종류 중에 하나고요. 작고 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보세요. 노란색을 띠고 있죠. 노란색과 붉은색을 나타내는 페오멜라닌은 서양인이 가지고 있는 멜라닌의 종류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흑인이죠. 흑인은 뭐예요? 그렇죠. 유멜라닌이죠. 자, 요거는 뭐예요? 백인이죠. 백인은 무슨 멜라닌? 페오멜라닌이죠. 자, 여기 보시면 그럼 요 동양인은 무슨 멜라닌? 유멜라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여기 보시면 유멜라닌 갈색 나타나는 거 한 번씩 여러분 살펴봤고요. 작고 긴 형태. 그 다음에 모발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발의 구성 성분은 단백질은 80 내지 90%의 경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모발에는 단백질, 수분, 지질, 멜라닌, 미량색소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80 내지 90%죠. 수분은 몇 프로예요? 11 내지 13%죠. 그래서 모발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수분 함량과 비교가 구성 성분 중에 하나고요. 지질은 1 내지 9%로 볼 수 있고요.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와 피지셀 세포가 가지는 지질을 지질이라고 총칭하고요. 멜라닌은 3%예요. 그래서 모발 색소를 형성하는 건 멜라닌은 3% 정도인데 요거는 모발 색소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다른 거 뭐였죠? 눈동자라든가 피부색을 결정하는 것도 멜라닌이었지요. 그래서 미량 원소는 철, 망간, 아연, 구리, 염소, 그 다음에 요오드, 몰리브덴 등이 있어요. 그래서 모발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미노산에 대해서 쭉 살펴볼 수 있는데 아미노산이 지금 가장 많은 차지를 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어떤 거예요? 네, 시스틴이죠. 그래서 시스틴이 가장 함량이 크지요. 그래서 우리 폼제 중에서도 시스테인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래서 모발의 아미노산과 같은 성분을 가지고 폼제로서 사용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케라틴 단백질 80 내지 90%죠. 요것이 케라틴 단백질이겠죠? 수분이 10 내지 15%죠. 요거겠죠? 멜라닌 색소 3% 이하겠죠. 그죠? 지질 1 내지 9%, 미령 색소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발의 구성 성분을 이렇게
표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글루타민산, 붉은색은 산성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글루타민산이라든가 아스파라긴산, 요거는 산성 아미노산을 얘기하고요. 보라색은 이용한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보라색은 황을 함유한 건 시스틴하고 메티오닌만 있죠. 그죠? 여기 필타가 써 있는 건 필수 아미노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파란색은 염기성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은 아르기닌 보실 수 있고 히스티딘, 이것이 염기성 아미노산이고요. 그 다음에 체내에 생성되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은 필타가 써 있어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가 체내에서 활성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생성되지 않는 발린도 있고요. 이소루신 있고요. 아르기닌 있고요. 트레오닌 있고요. 페닐알라닌 있고요. 히스티딘 있고요. 메티오닌, 트리프토판, 리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이렇게 노란색의 점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은 아미노산은 친수성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친수성 아미노산은 시스틴, 글루타민산, 아르기닌, 세린, 트레오닌, 아르파라긴, 그 다음에 글리신, 그 다음에 티록신, 그 다음에 히스티딘, 그 다음에 리신, 요것들이 친수성 아미노산으로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표하고 옆에 있는 표하고 모발의 구성성분의 아미노산 성분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모발의 발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모발의 발생은, 자, 모발이라는 것도 사람이 태어나야 머리카락이 생기겠지요. 여러분, 뱃냇머리라는 게 있어요. 뱃속에 있을 때도 머리카락은 나기 시작해요. 그죠? 사람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돼서 머리카락이 언제부터 만들어지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형성됩니다. 동물극을 보시면 수정란, 그 다음에 4포기, 8포기, 상실배, 포배와 나날강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낭배가 돼서 낭배 후기에 중배엽, 외배엽, 내배엽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세포 분열이 10일째부터 배엽이 시작되고 안쪽에서 생성되는 것을 내배엽, 그죠? 내배엽, 바깥쪽을 외배엽, 여기서 뇌신경계라든가 피부 모발이 형성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 분열이 일어난 10일째부터 모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뱃속에서 뱃냇머리라는 것이 태어나서도 머리카락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도 머리카락을 가지고 태어나죠. 모발이 발생이라는 건 엄마와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돼서 수정란이 형성되고 이렇게 수정란이 형성돼서 몸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머리카락도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모발의 구조 보시면 모간부와 모근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자, 모간부는 여러분 그림 보시다시피 머리카락이 헤어. 요거를 우리가 만지고 장식하고 예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미용인들이 하는 일인데, 모간부도 중요하지만 모근부도 중요하겠죠. 모근부, 모낭. 자, 모낭이 건강하지 않으면 머리카락도 건강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모낭, 그 다음에 모구. 자, 모구를 크게 이쪽으로 그림 살펴보시면 모유두가 있고 모모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은 정맥과 동맥이 같이 흘러서 흐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혈관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 머리카락이 있겠죠. 그래서 머리카락 또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머리카락도 튼튼하고 모낭도 튼튼하고 모근도 단단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디에서 증명되냐? 혈관까지, 모세혈관까지 모낭하고 그 다음에 모모세포 연결되는 거 여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양을 잘 섭취하고 건강하셔야 머리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면 머리가 반짝반짝하고 건강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머리도 반짝반짝하고 머리 감기만 해도 망가지지 않죠. 지금 물론 탈색이나 염색에 의해서 많이 손상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은 건강한 모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은 모발 자체도 이 단백질 자체도 혈액순환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된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표피, 진피, 피하 조직 다시 한번 나오네요. 그렇죠? 표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겉부분을 얘기하죠. 여러분 각질층이라든가 표피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우리 뭐였죠? 멜라닌 색소가 어디 층에 있다 그랬어요? 기저층에 있다 그랬죠. 가장 낮은 층에 있어서 잘 없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진피는 피부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곳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혈관, 신경, 부속적인 기관들이 다 진피했다 그랬죠. 피하 조직은 또 무슨 역할? 쿠션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모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아까 목 안과 목 은으로 나누어지는데 목 안에 대해서 두피 바깥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목 안이라고 해요. 자, 목 안에는 크게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 여러분들 뭐 모발학 시간에도 들었을 거고, 펌 시간에도 들었을 거고, 커트 시간에도 들었을 거고, 수업하는 중간중간 이런 목안, 그다음에 목은, 두피, 그다음에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명 많이 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모표피층, 큐티클층이라고 그랬죠. 이쪽에 있죠. 자, 이건 건강한 모표피층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한 겹, 한 겹, 한 겹 겹쳐져 있죠. 그래서 모표피는 모발의 가장 어느 쪽에 외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형상은 어때요? 비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와 지붕을 모양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없기 때문에 반투명하게 보여요. 뭐가요? 모표피가. 그래서 모발의 두께를 나타내는 모표피의 겹진 수는 4장에서 10장인데 많이 겹쳐진 모발의 경우는 20장인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런 모표피는 케라틴이라는 경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화학적 저하성이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친유성으로 외부적인 작용으로부터 모발을 내부하고, 자, 모표피는 뭐예요? 친유성이에요. 그래서 약간 머리에 기름기가 있기도 하고,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광택을 나타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발을 보호해주고 광택을 나타내는 것이 모표피로 보시면 되고요. 모표피는 팽창 능력이 커서 화학물질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열기도 하겠죠. 그래서 알칼리와 접촉하면 팽창돼서 잘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산과 접촉하면 단단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성 샴푸를 쓰면 모발이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산성과 접촉하면 모표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단단해진다고 했죠. 단단해지는 건 두껍고 단단한 느낌이 들고 뭉툭되기 때문에 건강한 모발로서 우리가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산성 샴푸도 모표피층에 큐티클층에 단단해지고 막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 여러분들 염색제도 그렇고 펌제도 그렇고 알칼리제로 되어 있어요. 왜요? 알칼리 쪽과 접촉을 해야지만 팽창되어지고 잘 열려서 염료라든가 펌제라든가 이런 것이 침투하기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겠죠. 자, 다음 한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중간에 모피질이죠. 모피질은 자 보시면 큐티클층,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모피질이죠. 그래서 85 내지 90%를 90% 차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피질 세포로서의 결정 영역과 세포 간 결합물질, 비결정 영역, 기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피질은 세포 사이사이에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유상 케라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이사이 간축물질하고 같이 있죠. 그래서 코텍스층이라고도 하고도 물리적 구조로는 수백만 개의 딱딱한 케라틴 섬유로 구성된 아미노산의 다중결합 폴리펩티드 구조를 띠고 있고요. 상태에 따라서 모발이 화학적, 물리적 약제의 작용을 쉽게 받아들이는 퍼머넨트라든가 염색, 탈색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상태에서 화학적, 물리적 약제 작용을 쉽게 받아서 퍼머넨트, 염색, 탈색이 가능한 곳이 어디라고요? 모피질, 코텍스죠. 그렇죠?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 보시면 모수질층 넘어가겠습니다. 모수질은 모발의 가장 중심 부분이었죠.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이었죠. 그래서 모수질은 가장 중심 속에 있는 곳인데 공기를 함유하고 있어서 보온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가는 모발, 아이들 모발 있죠? 아기들 모발에서는 이 공기층이 보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발에 따라서는 수질층이 일정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불규칙적이거나 또는 전혀 없는 것도 있다. 수질층을 많이 보유한 모발은 퍼머넌트 외부에 잘 형성되나 그렇지 않은 모발은 외부 형성을 약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모발의 구성 성분 보시면
모발은 80 내지 90%가 뭐였어요? 단백질이었죠. 단백질이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분 10 내지 15%예요. 그래서 건강한 모발의 수분은 10 내지 15%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질, 멜라닌 색소 3%, 미량 원소 뭐 그 이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모발의 구성 성분은 단백질, 수분, 지질, 멜라닌 색소, 미량 원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